나는 저녁마다 서재창을 조금 열어둔다. 잎사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잉크보다 먼저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창을 너무 벌리지 말아야 한다. 붓끝이 종이 위에서 숨을 고르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한 글자 속에 나를 내려놓았다 올려놓았다 한다. 그날도 그러고 있었다. 마른 장맛비가 도시의 골목을 얇게 바르는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그리고 거실에서 흘러나오던 낮고 빠른 속삭임들. 엄마, 할아버지 이번 달 안에 정리해야 된다니까. 손자 재민이 낮게 웃으며 말했다. 고3의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낭낭했다.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 손이 떨려 획을 내리다 말았다. 종이가 살짝 울었다. 조용히 해. 며느리 소정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매끈했다. 검사만 받으면 돼. 병원에서 판정 나오면 후견인 신청 들어가고 그 다음은 절차대로야. 거기서 정리라는 말이 나왔다. 사람을 쓰레기처럼 말해버리면 말이 편해진다. 말이 편해지면 행동도 쉬워진다. 나는 붓을 물에 담갔다. 먹물이 물속에서 잿빛으로 퍼져갔다. 나는 올해 73이다. 이름은 윤동필. 33에 처음 교단에 섰고 60의 도서관 관장을 끝으로 현장을 떠났다. 서울 목동 오래된 32평 아파트에서 아내와 반생을 살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머지 반생을 서서히 접고 있던 사람. 연금은 월 280만 원, 어지간히 검소하게 살면 남아돈다. 은행 통장에는 평생 모은 돈이 2억 2천만 원쯤 들어있었다. 내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 다은이는 대전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다. 아들 상우는 강북의 중견 로펌 변호사다. 며느리 소정은 인테리어 일을 하다가 요즘은 집에 있다. 그리고 손자 재민이 아내가 간 후 3년을 혼자 살았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우리 같이 살아요. 며느리는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새벽에도 약 챙겨드리고요. 그 말이 고맙고 동시에 외로움은 늘 그렇듯 고맙게 굴복했다.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즐거웠다. 소정이 끓여준 유부국은 사소하게 맛있었고 재민이는 밤마다 고교생다운 투덜거림을 뿜어내면서도 나를 보면 할아버지, 펜트하우스에서 보는 그 서예가처럼 써요. 하며 웃었다. 나는 서랍 깊은 곳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어 보여주기도 했고 집에 들어서는 발자국 소리만으로 누구인지 맞히기도 했다. 변하는 일은 늘 하찮은 것에서 시작한다. 텔레비전 소리가 조금 크다고 했다. 가스 밸브가 항상 잠겨 있는지 확인하자고 했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했다. 나는 모든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살다 보면 서로의 습관이 달라 조금씩 맞춰야 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니. 그런데 어느 밤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요즘 깜빡하시죠? 나는 웃었다. 사람 나이 들면 원래 그러는 거야. 상우가 장단을 맞추었다. 어제도 같은 얘기 3번 하셨어요. 나는 어제 아무 이야기도 3번 한 기억이 없다. 그런 말을 들으면 기억은 먼저 스스로를 의심한다. 혹시 정말 그랬나? 생각의 끈이 헐거워진다. 긴 하루 끝에 이불을 덮고 누워 숫자를 거꾸로 세다가 잠이 들었다. 49, 48, 47. 서재에 앉아있던 그 밤 거실의 속삭임은 오래 지속됐다. 재민이가 말했다. 엄마, 그러면 나 이번에 노트북 대신. 소정이 말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들린 문장 하나. 검사는 이번 주 목요일. 삼동의료원 인지센터. 나는 붓을 씻어 걸어두고 손을 닦았다. 창문을 닫으려다 멈췄다. 바람 소리 사이사이로 오래전 장마철 기억이 밀려왔다. 나는 젖은 신발로 학교 복도를 걸어 청출어람 4글자를 칠판에 쓰던 국어교사였다. 그때 나는 의미를 가르치며 동시에 내 삶이 그 말을 따라갈 거라 믿었다. 제자들이 나보다 더 나아지길 바랐다. 내 자식은 더 바랐었다. 다음 날 아침 소정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에게 일부러 크게 말했다. 우리 아버님 요즘 가스도 자주 켜놓으셔서요. 조심조심해야죠. 엘리베이터 안은 좁았다. 나는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이웃은 놀라 내 얼굴을 훑고는 애써 웃었다. 에구,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나는 그 말의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그날 점심 주민센터 안쪽 작은 상담실을 찾아갔다. 복지관 연계 상담이 있는 날이었다. 사회복지사 한 명이 상담을 보고 있었다. 명찰에 김희솔이라고 적혀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르신? 제 마음이 이상해서요. 누군가가 제 마음을 바꿔놓는 것처럼요. 내 말은 이상하게 들렸을 것이다. 나는 더 정확히 말했다. 아들이
며느리가 제가 치매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직 저 자신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솔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내 돌봄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확인 절차를 같이 준비해 보실래요? 그는 A사 용지 몇 장을 내밀었다. 스스로 작성하는 일상일지 양식, 약 복용 기록표, 연락망. 이어서 그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금융 쪽으로는 안심신탁 같은 제도도 있어요. 어르신 재산을 어르신 이름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은행과 계약하는 거죠. 누구든 마음대로 못 건드리게. 안심신탁. 나는 처음 듣는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다. 마치 낯선 붓글씨의 초서를 새로 익히는 느낌이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무료 법률 상담 있어요. 법무사분이 오시거든요. 오해 없이 제도 안에서 어르신의 선택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같이 찾으면 좋겠어요. 밖으로 나와 작은 공원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은아,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순간 망설였다. 딸은 멀리 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가까운 칼날 이야기를 할 때는 듣는 사람의 밤을 함께 베는 것이기도 하다. 그냥 별일은 아니고 내 목소리나 한번 듣고 싶어서. 방금 배운 단어가 자꾸만 입안에서 굴렀다. 안심신탁, 은행과 계약, 그리고 내 이름. 목요일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정숙했다. 아버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소정이 운전대를 잡고 상우가 뒷좌석에서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간단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으니. 인지센터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미소 지었다. 어르신, 여기 앉으셔서 이름이랑 날짜 한번 써보실까요? 나는 열심히 썼다. 이름 윤동필, 날짜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옆자리 남자는 손을 떨며 볼펜을 내려놓았다. 순간 국어교사였던 습관이 튀어나와 그의 손등을 살짝 눌렀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가 내 손을 찰나 동안 잡았다 놓았다. 진료실 문이 열렸다. 50대 중반쯤의 의사가 들어왔다. 명찰에 오해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그는 내게 먼저 말을 걸었다. 요즘 어떠세요? 밥 먹고 붙잡고 밤엔 잘 못 자고 그 외 다 괜찮습니다. 오해성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검사를 진행했다. 단어 3개를 들려주고 잠시 후 다시 말하라 했다. 그는 4개의 시계를 그려보라 했고 100에서 70 거꾸로 빼라고 했다. 나는 천천히 했다. 틀리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정확히 하려고. 한바탕 검사 후 의사는 가족들을 보았다. 인지 기능은 현재 나이에 비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우울 척도도 높지 않고요. 다만 수면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상우가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선생님, 집에서는 많이 깜빡하십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요. 소정도 재빨리 말을 보탰다. 가스도요. 몇 번이나 켜놓으셔서 이웃분이 데려다 주신 적도 있어요. 오해성 의사는 잠시 그들의 얼굴을 보다가 내 쪽을 보았다. 어르신, 다음 진료 때는 어르신과 저만 잠깐 이야기 나눌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생활에 대해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간호사가 내 손에 작은 메모지를 쥐어주었다. 다음 방문시 10분 일찍 오세요. 그 필체는 의사의 것 같았다. 소정은 내 표정을 살폈다. 아버님, 아무튼 다행이에요. 큰 병은 아니래요. 그녀의 안도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다. 인간의 감정은 늘 혼합물이다. 나는 내 감정의 혼합 비율을 대충 계산하다가 그만두었다. 그런 건 계산해봐야 정답이 없다. 다음 주 화요일 주민센터 작은 회의실에서는 법무사 장혜진이 무료 상담을 하고 있었다. 짙은 회색 양복에 말이 빠르지 않았다. 어르신, 후견 제도는 가족에게도 본인에게도 마지막 수단입니다. 간단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충분히 의사 표현 가능하시면 다른 방법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는 안심신탁과 공정증서, 의료 의사결정서, 위임장, 우선 연락자 지정 같은 것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말끝마다 어르신이 원하실 경우 라는 문장을 붙였다. 나는 딱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다. 원한다, 원치 않는다. 결정은 내 것이다. 며칠 동안 나는 작은 일지에 하루를 적었다. 아침 6시 10분 기상, 녹차 한 잔, 달걀 1개, 신문 스크랩, 붓 연습, 설거지, 가스 밸브 잠금 확인, 현관문 잠금 확인, 저녁 9시 50분 소정. 아버님, 아까 얘기 또 하셨어요. 상우, 아버지, 검사 한 번 더. 내가 적은 건 문장보다도 체크였다. 내 삶은 심플하게 되어 있었다.
심플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타자화하는 건 쉬운 일이다. 심플한 것을 심플하게 지키는 건 어렵다. 어느 저녁 상우가 말했다. 아버지, 다음 달 검사 다시 잡을게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의 말은 늘 이렇게 시작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 그는 스스로 말해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제자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늘 한 문장을 더 가르쳤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날 밤 나는 메모장을 하나 더 만들었다. 제목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아래에 첫 문장을 썼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둘째 문장. 나는 내 재산을 나의 의지대로 사용한다. 셋째 문장. 나는 필요하면 떠난다. 넷째 문장. 돌아올 때는 내 발로 돌아온다. 장혜진 법무사와 상담을 몇 차례 더했다. 그는 설명만 해주고 선택은 나에게 넘겼다. 나는 은행에서 안심신탁을 체결했다. 생전의 수익자는 오롯이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연락받을 사람은 내 딸 다은이로 지정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했다. 공정증서에 내 서명을 남겼다. 유언장분에는 내 남은 책들과 붓, 먹, 사진 앨범의 행방까지 적었다. 그리고 의료 의사결정서에는 치료보다 돌봄을, 연명보다 품위를 선택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모든 서류 끝에는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윤동필.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내 이름을 한지 위에 써주던 밤의 냄새가 잠깐 났다. 땀 냄새와 고추장 냄새, 그리고 희미한 잉크 냄새. 그 사이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변했다. 소정은 이유 없이 내 방문을 벌컥 열었다 닫았다. 재민이는 시험 스트레스를 핑계로 집안 눈치를 거칠게 끌고 다녔다. 상우는 야근이 잦아졌다. 다은이는 전화를 자주 걸었다. 아버지, 주말에 올라갈까요? 나는 말했다. 괜찮다. 그러나 사실 괜찮지 않았다. 나는 그 단어가 자주 거짓말을 등에 업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괜찮다는 말을 골랐다. 두 번째 병원 방문 날, 나는 일부러 15분 먼저 도착했다. 오혜성 의사는 나를 진료실 안쪽 작은 상담실로 데려갔다. 어르신, 혼자서 이야기해보죠. 그는 물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는 준비한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일주일의 일지, 체크표, 그리고 장혜진 법무사의 명함, 상담 요약. 그는 봉투를 열어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결과도 지난번과 같습니다. 저는 기록을 남겨두겠습니다. 혹시 가족분들 중 누군가가 과도하게 의료나 법률 절차를 밀어붙이시면 이 기록이 어르신의 의사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진료실 문을 나서는데 복도 창밖으로 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낙엽이 젖으면 색이 깊어진다. 인간도 그렇다. 젖어본 사람의 색은 마른 사람과 다르다. 집에 돌아와 나는 상우와 마주 앉았다. 소정은 거실과 주방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재민이는 이어폰을 꽂고 있었지만 음악을 끄고 있었다. 검사는 이상 없대. 내가 먼저 말했다. 상우는 애써 웃었다. 다행이네요. 근데 아버지, 요즘 정말 가끔 그러시니까. 소정이 그때 위에서 또 하나를 얹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한 걸 못 알아들으셨잖아요. 나는 속으로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셋까지 세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내 방문은 내가 잠그겠다. 소정의 얼굴 근육이 동시에 움직였다. 왜요? 제 물건은 제 것이고 제 방은 제 방이다. 재민이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의 나이를 알았다. 18. 세상의 모든 문을 자기 발로 찼다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고 믿는 나이. 그날 밤 나는 빗소리를 들으며 작은 여행 가방을 열어보았다. 이틀치 옷, 칫솔, 약통, 붓새 자루, 먹 하나, 아내 사진 한 장. 곁에 앉아있던 나 자신이 말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상우에게 말했다. 한동안 나가 있겠다. 그는 당황했다. 어디로요? 서쪽으로. 얼마나요? 정해놓지 않았다. 소정이 나섰다.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버님 연세에 혼자. 나는 손을 들었다. 내 연세는 내가 가장 잘 안다. 상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오해하여. 우린 그냥. 그의 말은 걱정과 계획 사이에서 갈라졌다. 나는 그날 오후 집을 나섰다. 빗줄기가 어제보다 가늘어졌다. 택시를 타지 않았다. 우산을 천천히 기울이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목동에서 안양천을 건너 산업도로를 지나 남쪽으로 더 내려갔다. 수원의 오래된 골목을 골라 들어가 남양 원룸 하나를 계약했다. 5층 연립의 끝집,
창밖에는 낮은 은행나무 둘이 마주보고 서 있었다. 나는 계약서에 이름을 쓰며 아주 작게 웃었다. 윤동필. 한 번 쓰고 한 번 더. 사람은 때로 자기 이름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 이름을 떠나야 한다. 사흘 후 나는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를 했다. 동장의 낡은 도장이 종이를 2번 탕치는 소리를 들었다. 우체국에 들러 우편물 주소 변경 신청을 했다. 은행에서는 연금 수령 계좌를 새로 등록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공정증서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모든 게 종이 위에서 이루어졌고 동시에 내 삶의 방향도 종이 위에서 조금씩 틀어졌다. 나는 새집 책상 위에 작은 달력을 놓고 그날 밥을 해먹었다. 간장 2숟갈, 대파 3토막, 멸치 1줌, 달걀 하나.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내게 가르쳐준 간단하지만 제대로 된 한 끼였다. 새 동네에서 나는 새 얼굴들을 만났다. 옆집 문정분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바닥을 물걸레질했다. 사람 살려면 바닥이 반짝해야 속이도 반짝여.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아래층에는 청년 부부가 살았다. 남편은 편의점 야간, 아내는 베이커리 낫. 복도에서 마주치면 그들은 늘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고 나는 더 크게 안녕하세요 라고 답했다. 목욕탕에서는 밤마다 장기판이 벌어졌다. 나는 장기보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았다. 장기를 두는 사람은 서로를 잃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다. 쉬는 날에는 복지관서에 수업에 나갔다. 강사가 나보다 10살 어려 보였다. 선생님, 많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 젊은 강사는 당황했지만 금세 웃었다. 붓을 잡을 때의 손목을 어떻게 들어 올리는지, 먹의 농담을 어떻게 나누는지 아이들이 내 주위를 서성거렸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이건 획이야. 획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곡선과 직선이 싸우지 않으려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밤에 일기를 썼다. 곡선과 직선이 싸우지 않으려면 사이에 여백을 둬야 한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화면 위에 그의 이름이 떴다. 눌렀다가 2번 놓았다. 3번째 받았다. 아버지. 그는 오랜만에 내 이름 대신 직함을 불렀다. 아버지. 일부러 그 단어를 고른 것 같았다. 왜? 내 목소리는 내 것보다 조금 더 낮았다. 어디세요? 집에는? 그는 말끝을 흐렸다. 모르는 게 나을 것이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도 너희 사정을 묻지 않을 테니. 아버지, 오해예요. 우린 내가 오해라는 말로 막아보려는 게 무엇인지 너는 아는가? 나는 나에게도 물었다. 사람들이 오해라고 부를 때 그 말은 종종 책임을 비껴간다. 전화는 길지 않았다.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나는 창밖 은행잎의 노란 결을 오래 보았다. 햇빛이 은행잎을 한번 통과할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누군가는 그걸 가을이라고 불렀고 나는 그걸 회복이라고 불렀다. 겨울이 시작되기 직전 딸 다은이가 올라왔다. 빈손은 아니었다. 그녀는 손수 만든 배추김치 한 통을 들고 올라와 내 좁은 부엌에 놓았다. 아버지, 난 몰랐어요. 그녀의 눈은 동그랬고 그 안에 물이 들어있었다. 안다. 나는 말했다. 너를 의심한 적은 없다. 그래도 내가 더 먼저 전화했어야 했어요. 그녀는 내 냄비에서 김을 빼앗아 대신 뚜껑을 덮었다. 물 넘쳐요. 우리는 김치를 꺼내 밥을 먹었다. 딸은 밥 위에 김치를 올리고 김을 찢어 올리고 내 접시 옆으로 김치 한 조각을 밀어놓았다. 아버지, 요즘은 행복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불행과 행복은 서체가 달라 같은 글자라도 회계 속도와 눌림이 다르다. 행복이 뭐였지? 나는 물었다. 딸이 웃었다. 또 그런다. 나는 웃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이불을 개고 밥을 하고 붓을 잡고 낮잠을 자고 저녁에 창문을 닫는다. 그 사이에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날 나는 괜찮다. 딸은 젓가락을 놓고 내 손등을 가만히 잡았다. 나도 아버지 딸이라 다행이에요. 그날 밤 딸은 내 새 집에 하룻밤을 자고 내려갔다. 내려가기 전에 그녀가 말했다. 오빠한테 연락 올 거예요. 받을지 말지는 아버지가 결정하세요. 나는 아버지 편이에요. 그 말이 고마웠다. 어떤 편을 든다는 일은 가벼운 선택이 아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새해 첫눈이 왔다. 흰눈이 방음처럼 모든 소리를 낮췄다. 나는 그날 서예 수업 아이들에게 설자를 써보여주었다. 아이들은 눈송이가 왜 비처럼 내리지 않는지 물었다. 나는 웃었다. 글쎄, 아마 눈은 땅에 조용히 닿고 싶어서. 아이들은 끄덕끄덕했다. 그날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에서 재민이를 보았다.
내 손자는 후드티에 손을 꽂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눈이 커졌다. 내가 먼저 말했다. 추운데. 그는 한참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나 한잔 할까? 편의점 안 스테인리스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는 종이컵 뚜껑을 괜히 탁탁 두드렸다. 그때 미안했어요. 그의 말은 반쯤 진짜 반쯤 낯설었다. 그는 아직 잘 모른다.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너도 사람이다. 나는 말했다. 사람은 실수한다. 다만 어떤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가 사람을 만든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엄마가 집에서 자주 울어요. 나는 소정의 울음소리를 상상해 보았다. 내게 보였던 칼날의 매끈함과 울음의 엉성함이 같은 입에서 어떻게 나오나. 둘 다 사람의 것이다. 아버지는 재민이가 어렵사리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이 많대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상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궁금하다고 매달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것도 나는 안다. 재민아, 내가 말했다. 내가 대학에 가든 가지 않든 내가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란다. 나는 내가 부끄러워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등을 한번 훔치고 종이컵 뚜껑을 아주 천천히 닫았다. 할아버지, 그럼 가끔 전화해도 돼요. 나는 웃었다. 전화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라. 그날 밤 나는 재민이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커피 감사합니다. 오탈자가 하나도 없는 문자였다. 나는 답장을 쓰다 지우고 결국 아주 짧게 보냈다. 그래, 공부보다 잠을 더 자라. 봄은 정말로 슬그머니 온다. 복지관 앞 화단에 작년 가을 심은 튤립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잎이 먼저 뾰족하게 나와서 바람만 스쳐도 몸을 숙였다 폈다 한다. 나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늦추었다. 기다리는 일은 그 자체로 배움이다. 어느 오후 상우가 내 집 초인종을 눌렀다. 카메라에 그의 얼굴이 잡혔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다. 왜 왔나? 아버지,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혼자 왔어요. 그의 눈밑이 파였다. 돈 얘기 안 할게요. 나는 문을 열었다. 상우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서 있는 것이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스스로를 엄격하게 만든다는 걸 그는 아는지 몰랐다. 나는 주방에서 보리차를 내왔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아버지, 그가 손을 모았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은 놀랍게도 준비된 말이 아니었다. 목에서 오른 말이었다. 그날들 전부 제 탓이에요. 제가 내 가족, 제 직장, 제 체면을 핑계로 제 아버지를 밀어붙이려 했어요. 나는 물었다. 너는 정말로 내가 치매라고 생각했니? 아니면 내 옆 사람이 그것을 너에게 주입했고 너는 그걸 편하게 받아들였니?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처음엔 믿었어요. 믿고 싶었나 봐요. 그럼 모든 게 쉬워지니까. 그는 웃었다. 부끄럽네요. 부끄러움은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을 때가 있다. 나는 너를 미워한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돌아온 것에 안도한다. 상우의 눈이 잠깐 흘렀다. 아버지, 저 다시 같이 살자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다만 그는 숨을 들이켰다. 가끔 밥 좀 사드리면 그건 허락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이 무너질 만큼 천천히 저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밥은 내가 살 것이다. 상우가 얼굴을 들었다. 이번 달 셋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여기 옆 골목 칼국수집. 혼자 올 것.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그가 돌아가고 나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봄바람은 문턱에서 무릎을 스쳤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사람은 늦게 오는 법이다. 늦게 오는 사람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가 놓친 시간만큼 더 오래 서 있어야 할 뿐. 칼국수 약속날 상우는 정확히 7시에 왔다. 그는 혼자였다. 주문을 하고 김치 접시를 가운데에 놓았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국물이 조금 식어갈 때쯤 내가 물었다. 요즘은 어디서 지내니?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에서요. 그는 더 덧붙이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는 묻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하는 얼굴이었다. 우리는 국수를 절반쯤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 공기에 면수 냄새가 가볍게 섞였다.
헤어지기 전에 나는 말했다. 다음 달 셋째 주 수요일 같은 시간 같은 곳. 그때도 혼자 올 것.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이 이처럼 자기에게 떨어져 내릴 때도 있다. 그는 자기에게 고마워하고 있었다. 돌아올 수 있었던 자신에게. 초여름이 오자 복지관 서예반 아이들은 흰 반팔을 입고 다녔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바람자를 썼다. 바람에는 벌레 자가 들어있다. 아이들이 물었다. 왜 벌레가 들어있어요? 나는 대답했다. 바람도 생물이야. 우리 옆을 지나가며 속삭이지. 아이들이 웃었다. 나는 웃음이 나는 글자를 좋아한다. 그 사이 재민이는 가끔 내게 문제 사진을 찍어 보냈다. 수학, 국어, 영어. 국어 문제에는 내가 더 길게 답했다. 문학은 정답이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다. 그는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엄지, 불, 책, 여름 끝, 상우는 약속을 3번 지켰다. 한 번은 칼국수, 한 번은 비빔국수, 한 번은 냉콩국수. 그때마다 그는 혼자 나왔다. 어느 날 그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건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익사건 자료예요. 요즘은 그런 일 위주로 맡아보려고요. 내 눈썹이 저절로 올라갔다. 그는 웃었다. 생활은 조금 힘들지만 잠이 조금 더 잘 와요. 나는 봉투를 넣어 두었다. 집에 돌아와 펼쳐보니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법률 지원 자료였다. 그는 자료 한 구석에 조그맣게 내가 잘 아는 일을 내가 잘 쓰고 싶다라고 써두었다. 그의 필체는 나보다 둥글었다. 둥근 필체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굳이 지우려면 오래 문질러야 한다. 가을이 다시 왔다. 이제 나는 내 삶의 대부분을 서서히 이해하는 쪽으로 살고 있다. 아침마다 바닥을 닦고 닦는 동안 내가 어제를 조금 용서하게 된다. 점심에는 복지관에서 메밀전을 먹고 아이들과 한 글자씩 쓴다. 저녁에는 창문을 닫고 오늘의 여백을 확인한다. 남는 여백이 있으면 그날은 성공이다. 어느 날 소정에게서 편지가 왔다. 손글씨였다. 봉투에는 내 새 주소가 반듯하게 적혀 있었다. 아버님으로 시작하는 편지는 오래 생각해서 쓴 문장들처럼 군데군데 쉬어가며 적혀 있었다. 그때 제가 밀어붙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버님이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언젠가 아버님께 밥 한 끼 해드릴 기회가 있다면 제가 아버님 드시던 방식대로 끓인 된장찌개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레시피는 다은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나는 편지를 접었다 폈다. 사람의 잘못은 딱 잘라지지 않는다. 칼로 종이를 한 번에 자르고 싶어도 종이는 늘 섬유결을 따라 찢어진다. 나는 그 결을 따라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의 가장자리를 정리했다. 답장을 쓰지는 않았다. 다만 장을 끓였다. 된장 한 숟갈, 멸치 다시, 감자 반 개, 호박 한 줌, 그리고 식탁을 하나 더 닦았다. 누군가가 와서 앉을 자리처럼. 겨울 초입, 나는 상우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다. 다음 달 셋째 수요일 칼국수 말고 집에서. 주소는 알지? 혼자 올 것.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네. 그날 상우는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내가 문을 열자 그는 한 걸음 들어왔다가 다시 서 있었다. 아버지, 신발 벗겠습니다. 벗어라. 그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 식탁 앞에 섰다. 내가 숟가락을 놓았다. 앉아라. 그는 앉았다.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대접을 내밀었다. 그는 한 숟갈 뜨다가 말고 고개를 들었다. 향이. 그는 말끝을 놓쳤다. 엄마가 끓이던 냄새랑 비슷해요. 나는 웃지 않았다. 맞다. 그리고 아주 조심해서 덧붙였다. 다음 달에는 너 혼자 말고 한 번은 너희 셋이 와라.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나는 그의 눈에서 예전의 소년을 잠깐 보았다. 부끄럽지만 용기 내는 소년, 옳은 게 무엇인지 배워가는 소년, 아직 말이 서툰 소년.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네, 그 말은 약속이 아니었다. 다짐이었다. 다짐은 약속보다 단단하다. 약속은 상대를 향하지만 다짐은 자신을 향하니까. 밤이 내려앉았다. 재민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할아버지, 오늘 가도 되나요? 나는 내일이라고 답했다. 준비할 것이 있었다. 서랍 안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 몇 장을 골랐다. 상우가 5살 때 강촌 기차역에서 아내가 그를 들어 올리고 웃던 사진. 재민이가 4살 때 베란다 빨랫줄에 매달린 슈퍼맨 망토를 하고 있는 사진. 사진을 들고 있으면 사람은 휴대전화보다 시간을 더 잘 만질 수 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사진을 올려놓고 3개의 그릇을 꺼냈다. 하나는 오늘의 밥, 하나는 내일의 밥, 하나는 언젠가 올지도 모를 밥. 그릇은 비어 있었지만 빈 그릇이 늘 비어 있는 건 아니다. 비어 있는 것은 채워질 가능성의 모양이다. 내 이름은 윤동필. 나는 나를 버리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 재산을 나의 의지대로 사용한다. 나는 필요하면 떠나고 돌아올 때는 내 발로 돌아온다. 나는 오늘도 여백을 확인한다. 여백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다.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일을, 다시 밥을 짓는 일을, 다음 획을 눌렀다 떼는 일을, 다음 봄 튤립이 또 올라오면 나는 다시 첫 글자부터 아이들과 쓸 것이다. 봄, 위에 3줄, 아래에 태양. 아이들은 또 물을 것이다. 왜 봄은 이렇게 생겼어요? 나는 대답할 것이다. 위에서 먼저 밝아지고 아래에서 천천히 따뜻해지려고. 그렇게 말할 때 내 목소리는 조금 흔들릴지 모른다. 흔들리는 목소리는 살아있는 목소리다. 그날 저녁 누군가가 우리 집 벨을 누르면 나는 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말할 것이다. 들어와라. 오래 앉자. 우리는 그날의 국물을 나눌 것이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서로의 여백을 조금씩 덜어내며 그렇게 우리는 아주 느린 속도로 다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울지 모른다. 아니, 적어도 가족이었던 날들을 우리가 망치지 않기로 다짐하는 법을. 창문을 닫는다. 바람 소리가 잦아든다. 지금 내 방의 공기는 잉크 냄새와 된장 냄새가 섞여 있다. 이상하게 잘 어울린다. 다음 획을 준비한다. 획 사이의 공백이 오늘도 나를 살려주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를